프랑스 경찰청의 특이사건국 BANC는 미확인 비핵물체나 신비주의 현상처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을 전담했다. 정권이 바뀌며 이 부서의 성격도 바뀌어 사고를 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형사들을 유배 보내는 곳으로 이용됐다. BANC는 어느새 유명무실한 부서가 되었다. 몇 달 동안 BANC의 유일한 팀원이었던 바타유는 한때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을 검거해 이름을 날렸지만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BANC로 보내졌다. 그런데 간밤에 바타유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록사는 그의 빈자리를 대신할 책임자로 발령받았다. BANC로 출근한 록사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바타유 자리의 전화기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록사는 버튼을 눌러 메시지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간호실입니다. 매우 이상한 사례가 있어서요. 어제 아침에 경찰대가 생강에서 한 여자를 건져 올렸는데요. 알몸인데다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혹시 아는 여자인지 전화주세요. 록산의 뱃속에서 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경찰청 간호실은 언제나 베일에 쌓여있는 부서였다. 잠시 망설이던 록산은 경찰청 간호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파리 경찰청 간호실에 발을 들여놓은 건 처음이었다. 록산을 본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배가 떠난 뒤에 오셨네요. 그 여인은 더 이상 여기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들려주시죠. 간호사는 망설이는 기색 없이 설명했다. 일요일 새벽 5시경 센강에서 한 여인을 구조했습니다. 알몸 상태였는데 특이하게 손목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다. 물에서 구조한 직후엔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 온 이후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목욕 가운 차림의 젊은 여인은 광기에 사로잡혀 자기 몸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타유 국장님을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바타유 국장님을요? 네, 바타유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간호사는 경찰청에서 록산을 보낸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 여인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송 중에 안전요원을 따돌리고 도주해버렸어요. 간호사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보관해 두었다며 봉인된 비닐봉투를 건넸다. 록산은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다. 사라진 여인에 대한 생각이 록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록산은 이 사건을 더 파헤쳐보기로 했다. 록산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여인을 이송한 안전요원 앙토니를 만나기로 했다. 수소문을 해 그가 있는 카페로 찾아갔다. 안녕 앙토니? 경찰청의 록산 경감이야. 휴대폰에 푹 빠져있던 앙토니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네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들으려고 왔어. 그 여자가 내가 구급차 문을 여는 순간 도망쳤어요. 그게 다예요. 간호사들이 여자에게 진정제를 주사했다던데 그런 몸으로 어떻게 도망쳤을까? 내 얼굴을 발로 찼어요. 한 방 먹었다고요. 앙토니는 눈썹 왼쪽 상처를 가리켰다. 록사는 유일한 패를 내보이기로 결심했다. 내 생각엔 네가 그 여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뭐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그걸 막으려고 뺨을 때렸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앙토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록산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도로 앉혔다. 내가 도착했을 때 중고시계 판매 앱을 검색하고 있었지. 네가 슬쩍 한 시계를 팔아 넘기려고 했겠지. 내 전화 한 통이면 넌 즉시 기소될 거야. 도망갈 곳이 없어진 앙토니가 포기한 듯 말했다. 그 시계는 지금 나한테 없어요. 어제 중고 시계점에 맡기고 돈을 받았어요. 록사는 즉시 앙토니가 말한 중고 시계점으로 향했다. 시계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다. 경감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레나 베르그만이라는 여자의 DNA와 일치한다는군요. 독일 출신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밀레나 베르그만. 록사는 통화를 끊지 않고 휴대폰 검색창에 밀레나 베르그만을 검색했다. 간호사가 보여준 영상의 여인과 일치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밀레나 베르그만이 센강에 뛰어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1년 전에 사망했으니까요. 마침 록산의 휴대폰 화면에도 그녀의 기사가 떴다. 밀레나 베르그만,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 록사는 밀레나가 쌍둥이일까 생각했지만 밀레나에겐 쌍둥이 자매는 물론 형제도 없었다. 이제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는 손목시계뿐이었다. 록사는 중고 시계점으로 향했다. 록산이 들어서자 주인은 경찰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인사했다. 경찰이죠?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앙토니가 시계를 맡기고 나간 즉시 경찰서로 신고를 했습니다. 왜 신고를 했죠? 왜냐하면 이 시계는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 시계를 원래 주인에게 판 사람이 저였거든요. 록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점점 재미있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고객이 누군데요? 그 고객은 소설가 라파엘 바타유예요. 바타유. 록산의 머릿속에 마르크 바타유 형사가 떠올랐다. 혹시 그 고객이 마르크 바타유 국장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요. 마르크 바타유 국장의 아들입니다. 록사는 고개를 저었다. 바타유가 이 사건에 왜 자꾸 등장하는 거지? 록사는 출판사에 연락해 라파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라파엘은 한적한 곳에서 소설을 집필 중이었다. 파리 경찰청 록산입니다. 이거 당신 시계죠? 록산이 시계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라파엘은 무심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봤다. 내 시계가 맞긴 한데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줬습니다. 이 시계를 어디서 찾았죠? 록산은 라파엘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라파엘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밀레나는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당신이 그 여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라파엘이 테이블을 세게 밀치며 일어났다. 허무 맹랑한 소리 짓거리지 마! 밀레나는 죽었어. 밀레나는 내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파엘은 록산에게 꺼지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때 록산에게 전화가 왔다. 경험님, 얼마 전 그 DNA 혹시 몰라서 다른 분석도 좀 해봤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결과가 나왔어요. 생강의 그 여인 임신한 상태예요. 기욤 미소 신작. 생강에서 건져 올린 여인이 몰고 온 아찔한 서스펜스.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